같이. 오늘은 방희섭선이세요? 아, 오늘 제가 이름을 바꿨네요. 방희선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성이라고 써놨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선 교수님, 동국대 법대 교수님하고 오늘 사법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사법개혁에 관해서 멀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시고요. 계속 시리즈로 연결이 될 거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금 4시 넘어서 한 5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이 시간에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선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법대를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에는 또 다른 일 하신 거 있으세요? 전에는 판사를 했고, 네. 변호사도 하고, 네. 그랬었죠. 판사, 변호사, 교수님. 네. 네. 법조의 여러 직업을 두루 다 한번 해본 거죠. 잠시만요. 너무 아래로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교수님께서 저는 2008년도부터 촛불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이상하네? 뭐 소고기 문제도 걸렸지만 뭐 민영화도 걸리고 이상하네 하면서 제가 그때 캠코더를 가지고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그때는 방송을 했었고 지금은 좀 커져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뭐 법에 관한 해석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분명히 법은 좋은 건데 법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무슨 사건에 대한 그 판결도 달라지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정봉주, 그래서 달려라 정봉주, 그래서 저도 미건스 회원이기도 한데 정봉주 같은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서 또 감옥을 가시고, 이런 법은 좋은 거지만 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법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러진 화살에 교수님, 김명호 교수님, 네. 그 이야기도 영화화되면서 사법개혁에 관한 굉장한 많은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변호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이제는 교수님도 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여러모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관이 충돌하고, 그럴 때일수록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사법도 안정돼야 되는데 그게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자리를 못 잡아서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생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부 법에 대한 그 부정확한 인식으로 오인이 된 부분도 있고, 이거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순차적으로 잘 잡아서 가지런히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안정되게 하고, 그게 참된 사법개혁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정략적으로 다퉈지거나 싸워지는 바람에 시대마다 한 번씩 시끌시끌하다 말아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법의 해석이 지금 사법 하시는 판사분들도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뭐 한쪽은 뭐 해석을 다르게 하시고, 한쪽은 헌법을 위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지금 하시고 계신데, 법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법학도였으실 때, 법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내가 법을 공부를 해서 이 나라의 법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법을 공부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뜻을 가지시고 지나친 과잉 표현이고, 우리가 법을 잘 배워서 올바른 법 적용이나
예. 그죠? 예. 국민들의 법생활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과연 법이 무엇이며 법 이론이 뭐냐 이런 걸 잘 배워서 좋은 토대를 마련해서 사회에 봉사하자 이런 뜻으로 공부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이 또 법조인의 사명이고요. 그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처음 할 것은 법이 뭐 견해가 달라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견해가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수학, 물리학, 공책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나 견해가 좀 틀려질 수 있죠. 사람 해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뭐 양반과 상놈이 있다. 그죠? 남녀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또 머리를 자르면 반사회적이다. 근데 개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머리를 기르면 더 우습다. 이런 식으로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이게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면서 수렴해 나가도록 이렇게 또 우리 법조나 사업 체제를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법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법이고 그렇게 해서 극렬하게 싸우면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해서 이러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60년대까지는 흑백 차별이 문제가 없다. 헌법에 맞다. 헌법에 맞다. 네, 맞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새로운 견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수정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그런 패러다임을 받아봐야지 하루아침에 뭐 뒤엎어서 뭐가 된다. 그런 거는 이제 법에서는 법률가들은 좀 금기시하는 사항이죠. 문제가 있으면 제기가 되고 뭐 우리가 존엄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노는데 그러려면 가장 큰 것이 우리 법조 체제나 사업 제도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법에 대한 해석 적용하는 그 시스템이나 과정이 사회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사법 제도를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킬까 업그레이드 시킬까 그것이 사법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굉장히 그 핵심, 그러니까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또 현장을 다녀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얘기를 네. 하시는 게 돈을 사서 변호사를 썼어요. 변호사를 썼는데 좀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변호사를 되게 위로 보고 또 돈을 줘야지만 그걸 일을 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또 맡겼는데 이제 또 안 좋게 됐는데 너무 억울해서 또 다른 변호사한테 또 찾아가서 또 다시 뭐 조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재판을 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많다는데 또 법 쪽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법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법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 일관되게 제가 사실은 옛날에 현직 판사일 때부터 네. 이미 얘기를 해갖고 역사를 더듬으면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망각이 심해서 그렇지 네. 추적을 해보니까 60년대부터 시작됐던 60년대부터요? 무려 한 50년이 넘은 과제예요. 실제로는. 그럼 거의 뭐 반세기죠, 초기부터 네. 문제점이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슨 정치 사회적인 이슈처럼 우 들끓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개혁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일시에 한 번에 하는 개혁인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내용상은 사법제도의 발전, 개선, 개편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거는 꾸준히 해나가고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쳐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컴퓨터도 한 번 나와서 뭐 펜티엄 나왔다 끝나지 않잖아요. 네. 계속 보완하고 보완해야듯이 네, 보완하고 보완은 역시 하죠. 해나가야 업그레이드 한정적인
자격이고 네.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늘 점검하는 그렇게 보고 늘 체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사실은 그게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네. 그걸 제대로 안 하고 그때그때 임시 땜질식으로 네. 하나씩 슬쩍 고쳐놓고 다 됐다. 그럼 또 다음엔 여기가 세고 다음엔 저기가 세고 전체적인 그 맵을 그려서 늘 손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지 않고 한 번 그냥 후닥닥 칠하고 나서 잘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때 신장 개표 잘 됐나 하다가 또 지나보면 또 아니고 그럼 계속 이거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 줄 알았는데 또 아니네. 계속 50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구조적으로 손댈 거는 뭐냐. 또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또 집이 낡으면 또 보수도 손질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일관된 어떤 국민적인 합의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안 해서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사법개혁을 꾸준히 해야 된다. 뭐 50년부터 지금 우리는 사법개혁을 계속 해오는 그런 단계다.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의총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서를 한권을 썼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한 2, 3년씩 근데 썼단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반 서민에서 보기에는 사법개혁 얘기는 많은데 뭐 그렇게 별로 크게 달라진 것 나은 같지는 건 없어요. 않고 내가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쓰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개선을 할 수 없을까 그래도 뭔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법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사법인들과 또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예,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잘못 보고 있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무슨 현인이나 예,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이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주는 쪽으로 우리는 틀을 잡아야 되는데 역대 우리 사회 풍조가 꼭 무슨 누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환상적인 논의가 있었거나 또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의 염원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왜 고칩니까?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일도 아니고. 대통령은 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것도 대부분 비일공적 공약이고 바람잡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제대로 되려면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탈정책인 국민의 민생한 사법제도를 이렇게 손질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게 그렇게 틀을 깔아놨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잘 봐야지. 국민들이 그런 걸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 선물 던져두듯이 이거 우리가 개혁해주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니까 농락을 당하는 거죠. 선거 때만. 또 네, 거의 선거와 관계없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한 5년이면 5년 아예 길게 보고 그 국가 과제처럼 이 사법제도 뭐 개편 특위를 만들겠다. 개혁 특위를 만들겠다 하면 그 여야가 바뀌든 정치가 선거가 되든 관계없이 이거는 쭉 가는 상비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5개월 동안 연구하겠다.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 솔직히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항시 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 국회 자체가 국회 자체가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위원들이 정당이 어떻게 바뀌었든 선거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쭉 그 일을 그냥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일을 할 수 됩니다. 있는 그 기구 네. 괜찮은 얘기네요. 우리가 말컨대 네. 어떤 국가적인 과제나 저런 게 있잖아요. 계속 사업이라고 뭐 항만을 건설한다. 네. 공항 건설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딴 것도 그러잖아요. 자꾸 정권이 바뀌면 들어오니까 안 되는데 뭐 제대로 딱 정착한다 하면은 그거는 선거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건 그냥 쭉 계속 해줘야 돼요. 정말 지금 안 좋은 정책인 이런 4대강이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그냥 되고 없애버려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말씀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들쑥 일어나서
한바탕에서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사업자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탈정치적으로 또 법률 전문가나 각계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렇죠. 그분들하고 네. 구성을 해놓고 뭐 일본 같은 데나 독일은 다 그렇게 합니다. 독일은 민법을 어떤 소송제도를 개정할 때 네. 20년 동안 위원회를 연구했대요. 내가 70년대 벌써.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과정을 거칠 때 집안으로 치면 이 집의 설계도를 바꾸고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현재 이런 집인데 이런 집이 장기적으로 맞냐.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도 뭐 로스쿨 만들거나 할 때 무려 10년 동안 위원회가 있었어요. 정권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니까 탈정치적으로 그렇게 존속하는 위원회에서 그건 국가의 문제니까 정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쭉 사법제도, 국민의 민생제도니까 연구를 합시다 하는 것을 여야와 관계없이 합의해서 만들어 줬었어요. 국민들이 그걸 하라고. 우리는 근데 지금 처음부터 그런 논의가 없고 그냥 완성된 헌법인 것처럼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법은 그래도 뭐 그 소크라테스도 뭐 악법도 법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되게 신선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법조인들이 모여서 법에 대해서 뭐가 문제면 이걸 어떻게 다듬고 이런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기초로 단체. 해서 예. 국회에서 예. 특별위원회에서 정치질도 솔직히 뭐 다들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그렇죠, 많기 많죠. 때문에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과 도움을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그 레이아웃을 짜고 연구해 나가는 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국방을 한다. 그죠? 자주국방력을 킨다고. 그거는 여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모여서 네. 미국처럼 꾸준히 해야지, 선진국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국방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자주국방도 쭉 하나로 가져가야 그건 되고요. 우리나라 뭐 군수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네. 그죠? 무기 체결도 이런 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정권을 잡으면 서로 내가 한 건 하겠다고 손잡다가 상대방은 뭐 또 반대하고, 뭐 그러다가 또 뭐 로비스트가 껴서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뭔가 정상 차분하게 안 된 나라입니다, 이게. 누가 보여주기, 뭐 선물식, 공세식, 그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좀 돈 좀 안 들이고 그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번 가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한 번 이걸 틀리면 법이 되게 까다로운 게 말 한 번 잘못 쓰면 이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잘 꾸미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돈을 쓰고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해주세요, 잘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일단 너무 좀 비싸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변호사한테도 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법하고 친숙할 수 있게 우리가 또 그 변호사님이나 법관하고 좀 마음 편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좋은 지적인데,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 목표이고 과제예요. 뭘 외양을 적당히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키운다고 그러는데 비용도 들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죠. 미국은 소송 비용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 비싸요. 비싸요. 우리 보면 돈으로 많이 해결되는 자본주의 첨단 국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돈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또 하고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런 법률 구조를 받고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꾸로. 그래요? 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를 갖춰서 자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소비하는 게 능력에 따라 소비하잖아요. 자기는 좀 특별한 그야말로 프리미엄으로 고급을 하고 싶다. 뭐 내가 내 돈들 산다는 건 말립니까? 그렇죠. 말릴 수가 없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공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변호사도 받고 싶다.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조화롭게 안 갖춰져서 이게 서로 뒷범벅에서
많이 된 투쟁이 된 겁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퍼블릭 디펜더 시스템이라고 이미 70년대부터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도가 잘 돼 있는 게 없으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억지로 국가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다양한 대표들 변호사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일을 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로펌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은 보수를 받지만 그 커뮤니티 유저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재단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공익 변호사를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또 맡아서 억울한 사람들을 해주고 그 뭐 존 그리샴의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무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없으면 없는 대로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잘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되니까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국민들 이게 또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민생이란 말입니다. 민생이에요. 아니 뭐 시장 가서 물건 사고 취직하고만 가면 민생이 아니에요. 경제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국민생활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민생이란 말입니다. 옛날처럼 나는 평생 경찰서 한 번 안 가고 살았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맞아요. 교통사고 나고 별게 다 나서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쯤은 가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다 겪으면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법 민생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능력에 맞게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전에 그걸 연구해 주는 게 사법교육이고 그게 잘 되자면 변호사만 늘려쓰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제도, 그죠? 검찰제도, 또 변호사 양성제도, 로스쿨도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고루고루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사법개혁 작업인데 그걸 잘 안 한 거죠. 종합작업을. 처음에 그렇죠.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그냥 헌법을 만든 거죠? 헌법은 우리 제도상 최초의 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저거가 됐겠죠. 재헌국회에서 만들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개정하는 건 국민투표를 거치고 이렇게 나왔죠. 전체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뭐 민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국회에서 또 따로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거죠. 법을 일일이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권해석, 뭐 법의 해석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안정적인 사회가 되면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그게 선진화가 되는 건데 법 쪽에서 제대로 법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소위 수준된 사람들이 배출돼 나오면 그 속에서 법리상 이것은 공감되는 형상은 그렇게 수렴이 돼 나가요. 일부 이견도 나오지만 심의를 통해서 고쳐지고 또 정리되고 이렇게 돼 나가는데 그게 이미 없고 자칫하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법 쪽에조차도 법 쪽에 밖에 정치 논의, 사회 논의에 휘둘려서 같이 막 편을 갈라서 놀아나거나 흔들리는 모습에서 걱정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광풍이 쳐도 제가 옛날에 한 말이 있는데 법이 법의 논리대로 또 그 합리적인 법리대로만 수렴이 돼 나가면 마지막 보루는 안정이 됩니다. 그죠? 배의 이 균형장치처럼. 근데 이게 같이 이쪽 갑판 저쪽 갑판 쓰겠다 흔들리면 사회적인 논리가 섞여 들어오거나 분위기에 편성하면 안 된다. 그거는 법조인 교육, 로스쿨이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된 다음에 또 꾸준히 교육을 받아서 보수 교육을 받고 우리 법률 연착륙 이런 것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판사들도 지금 재판을 요새 부러지나서 논란이 나오는데 보면 유감스러운 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판이고 법 규정의 취지에 맞는 재판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법정 모니터링을 해서 내 재판은 그렇게 잘하고 있나. 본인이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런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방식은 문제다 하고 잘못된 사례 교육도 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판사들이 각자 재판하면서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 게 있어서, 심지어 변호사회에서 저희들이 나와서 보면 보이거든요. 변호사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이러이러한 판사는 어떤 재판에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어떤 있더라. 자료를 모아서 대법원에 갖다 주면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어떤 부분은 그걸 반성하고 비교하면서 계산할 생각을 안 하고 법원이 굉장히 관료적인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법원 사법권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왜 남들이 상관이냐? 니네들이 내가 뭔데 상관이냐? 그래서 그걸 속된 말을 실토에 갖다 버리면 서로 국민 공감대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재판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아무도 상관하지 마라. 이건 국민들끼리 일이 아니다. 사법의 주권은 지켜줘야 되지만 또 이렇게 다른 이제 아니 간단합니다. 예.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자꾸 써먹는데 예. 그게 전과에 못 쓰이면 안 돼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법관이 외부의 압력, 청탁, 그렇죠. 뇌물 또는 상부의 이런 로비, 상부의 청탁, 압력, 로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순수하게 재판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사법권의 독립이지 판사가 재판을 잘해야 된다. 그죠? 성실하게 해야 된다. 또는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된다. 재판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사법권의 독립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인 건 똑같은데 내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든 말든 대충 하든 말든 내가 하루에 10건을 뛰든 말든 상관하지 마라. 그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사법권의 독립이 받은 아니죠. 거지. 그러니까 예. 재판이 이런 사람이 잘못되고 있다. 어떤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이상하게 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납세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고쳐주세요 내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재판에 왜 간섭이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권위주의죠. 것처럼 권위주의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재판할 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건데 법원에 가면 이게 선진국이 잘 된 것이 법원에 가면 모든 말을 속 시원히 하고 자기가 원 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결론이야 사람이 내리는 거고 신이 아닌데 내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다는데 저도 옛날에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느끼는 거는 사법부의 불만이 말을 무슨 못하게 말을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럼 가면 막 맞아요. 그 말 많이 해요. 권위적으로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서 국민들한테 무지한 백성들아 내가 하나 해줄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슨 마치 시혜를 베풀어처럼 하면 안 되고 원래 국민들이 주권자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재판할 것은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맡아서 해보세요 하고 위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해줘야지. 국민들이 재판하면 다 원 없이 말하고 함정을 하고 아주 분위기도 평온하고 마음 편해야지. 말하는 눈치 보이고. 그 말씀하시는 게 나 들어가서 내가 너무 억울한데 할 말을 못했어. 입 다물어 나가 이런 식으로만 했대요. 그거는 군림하는 사법이죠. 제가 볼 때 나도 옛날에 미국도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미국선 쫓겨납니다 판사. 그런가요? 소환당합니다. 그거를 걸리기 위해서 예전에 오제이 심슨 사건했던 사람 아세요? 일본계 미국인 랜스 이토라는 사람. 그런 판사는 항상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법조 단체가 있어요. 모니터링 단체에서 재판을 참 잘한다면서 올해의 판사상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럼 그런 것도 그 사람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오히려. 참 인사 반영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그냥 제3자 입장으로 시각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주면 또 거기에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불만이 없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저는 얘기했어요. 변호사회에서 한 수년 전부터 법정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변호사죠. 피해자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훨씬 많이 다녀요. 피해자한테 한두밖에 안 가봐요. 변호사는 매일 가요, 매일. 평소에. 1년에 뭐 그렇죠. 수백 번씩 가요, 수백 번씩. 전국 활동 다 가고. 그리고 법을 또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판을 잘한다, 못한다는 건 안 되겠다. 국민을 위해서. 사례를 모아서 사례를 1년에 모아서 총 결산해서 그걸 대법원에 보고하고 이걸 가지고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하자. 라고 그걸 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것을 거절한가요? 거절하고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아예. 많은 판사들도. 예.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매긴 거는 뭐 엉터리다. 이게 비방을 하면서 그거는 서로 국민에서 일하는 자세가 아니죠.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남이 제공한 것을 오히려 고맙다. 우리가 참조하겠다. 대신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맞다 그러면 반영하고 또 거기서 나온 사실이 있으면 판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이런 건 잘못되다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서로 협조하면서 발전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아까 말한 사법 권위주의 때문에 상관하지 마라. 이까지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판결받는 주제 이런 식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판사들도 심지어 변호사들 중에 법을 당신이 법을 뭘 한다고 하냐는 식으로 오만한 게 변호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엊그제까지 법원에 있다 나온 분도 많아요. 법적 경력이 판사가 수십 년 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저는 판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보면 오히려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그런 지적을 좀 고맙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왜 남의 재판에 간섭이냐. 사법권의 독립을 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오만한 거지. 그 국민의 세금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요새는 공무원들도 뭐 국민들한테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오히려 법원이 뭐 이렇게 국민 불편 신고센터도 받고 그것도 받고 평가를 받겠다고 해야지 평가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평가 못 믿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일종의 떼쓰는 거거든요. 사법부에서도 그 변호사야 해고요. 판사나 검사 지금 떡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떡검. 그리고 판사도 보수단체에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진보단체에서 욕할 때도 있고 그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 말고 그 잘못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그리고 지적해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그런 기구 그것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사법연대 이런 분 단체들도 그런 얘기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심판이 없고 평가를 내리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다 잘했고 니네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법 정의 뭐 사법 개혁 이번에 부러진 화살처럼 영화 제가 저는 다 봤어요. 보셨어요. 저는 저기 예고편을 보고 그거를 막 트윗에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 증거 채택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기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요번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된 그 도가니를 보니까 그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학교 이나 학교의 그 목사 분들이 목사 교사죠. 목사 교장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결국은 검사도 매수하고 판사도 매수하고 변호사도 매수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진짜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판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 말하면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청탁, 비리 뭐 이런 거.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며 판사는 어떻게 계속 꾸준히 연마가 돼야 되며 또 재판은 어떻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법에 따라 하는지 같은 것을 어떻게 룰을 잡아야 되며 그죠? 또 잘못된 판사 검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걸러내야 되느냐 네. 하는 것이 정비할 수 있는 부전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법원에는 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신문 번영 이런 말 속에 예. 모든 걸 다 덮어가지고 세상에 어느 조직이든지 인간 사회에는 꼭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부패도 합니다. 그걸 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다른 데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중간에 심상필벌로 잘하는 사람은 좀 잘한다고 더 상도 상을 하고 못한 사람은 자꾸 걸러내고 심지어는 재임에 탈락시키기도 하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징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문제 있는 판사, 검사가 있었거든요. 네. 판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검사는 요새 많이 걸리면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데 네. 법원은 더 완강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전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비호를 했죠. 연전에 뭐 법조 브로커한테 돈 받은 판사도 나왔잖아요. 브로커도 있나요? 있었죠. 뉴스 났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 아니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즉각 사실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게 빨리 조치를 하고 조용히 감사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뭐라고 판사 얘기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의 독립이다. 전부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안 하고 내비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동안에 지금 마침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뭐 개인의 말씀이라 본인 성을 찍으면 그 이정년 판사라든지 서교 판사님들이 네. 국민들한테 많이 한때 환호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소통한다. 그거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법원이 하도 철벽을 쌓으니까 답답하니까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와중에 오히려 본질이 흐려져서 그 판사 두 분들이 뭘 했냐는 게 우연한 게 거꾸로 딴 데서 터졌어요. 이정열 판사 같은 분은 재판을 하나도 안 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재판은 안 한 건도 안 했다. 했다, 안 해줬다. 그래서 창원지방 변호사회에서 그쪽 법원에다가 이 시정 조치해달라고 그런 이런 공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일을 잘하는지가 제일 핵심인데 그 부분이 가려져 버리고 지금 판사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 안 없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나오잖아요. 법원이 예. 판사가 잘하고 못하고 전혀 그 부분을 안 따져주니까 항상 법관은 독립이다 하고 대법원에 다 그걸 그런데 어떤 형태로 들어와도 조사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판사들은 뭐 만세 안 부리겠습니까? 보통 공무원 조직은 큰 민원이 들어오면 네. 뭐 감사도 하고 감찰을 하잖아요. 예. 법원은 그게 없어요. 법원은 없어요. 감사를 안 해요. 네. 감찰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 뭐 그거는 법원이 알아서 법관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빼버리고 맞아요. 그 서경 판사라는 분도 내가 사개특위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 2010년 말인가에 그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판결문을 이렇게 엉망을 쓸 수가 있냐. 그래갖고 그걸 변호사회에 시정해달라고 보고를 해서 그걸 보고 변호사회에서 이거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사례가 있다. 대법원에서 확인해서 시정 조치해달라고 대법원에 보냈는데 대법원에서 일거에 거절해버렸어요. 법원의 일에 판사에서는 상관하지 마라. 근데 그게 보니까 문제의 서기호 판사였어요. 판결문을 그때 보니까 다들 놀랐어요. 이렇게 판결하면 어떡하냐. 판결문이 제대로 된 판결문이 아니고 전형적인 불실 판결문이에요. 딱 두 줄 써놓고 판결문이라고. 두 줄? 두 줄짜리.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봐도 황당한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원래 그렇게 뭐 장황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장황해서 불편했는데 요새는 간결한 문체로 당사자가 문제가 뭔지 법적인 쟁점이 뭔지를 탁탁탁 짚어서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증거하고.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원고의 청구는 내가 보니까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그래서 그때 사개특위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렇게 불실하게 하는 판사들은 빨리 제대로 심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쌓아서 그걸로 평가해서 그 잘못한 부분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또 정 안 되면 이런 사람은 재임용에서 걸러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법관 인사제도도 제대로 만들고 법률도 제정하고 정식기구를 만들자고 사법개혁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했던 것을 법원이 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때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세요. 법원이 오랫동안 회원들이 네. 국민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겠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고.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심사가 공정했냐 마냐고 지금 논란하는 것도 자가당착인 게 그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자. 지금 저는 대법원이 안하는 거예요.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의 법정기구를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여러 전문가 단체 전문가들을 위원을 모아서 올라오는 쭉 꾸준한 평소에 재판 모니터링하는 것을 모아서 그렇죠. 변호사회에서 준 자료를 다 모아서 근무 실적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 인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그걸 가지고 걸러서 의결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정을 시켜가지고 하자. 그거 하면 그거 훌륭하다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판사들도 반대했거든요. 그때는 대충 지나면 될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지금 걸리니까 뭐 또 잘 됐니 못 됐는데 지금이라도 만약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거 사개특위 빨리 했던 거 원래대로 발족해서 다시 해서 그 법대로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허한 태도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태도죠. 그렇죠. 내 밥그릇만 챙기고 이거 잘했다 못했다. 대법원은 나도 잘했다라고 밑에 판사들은 못했다고 이게 오히려 법원 내에서 대법원과 판사들끼리 맞네 틀리냐는 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죠? 근데 남의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해결하는 길이 제가 그때 다 내놨어요. 외국의 제도까지. 재판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잘 됐다고 하면 옛날에도 몇 건 사고가 터졌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모욕을 했다. 모욕했다고 하면 아니다 그랬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재판제 공판 절차를 전부 영상 녹화해서 보존한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나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저기 보니까 법원에 녹화 아니 그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모든 재판 진행을 네. 녹취해서 보존해가지고 그렇죠. 뒀다가 네. 재판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틀어보면 네, 됩니다. 틀어보면 되는데. 틀어보고 잘못한 판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면 됩니다. 예, 그 맞습니다. 일체 묵살하고 안 해요. 그럼 그거 괜히 붙어 있는 거네요? 그걸 뭐 공판 진행도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구나. 그랬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안 돼 있어요. 녹화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녹음. 그 뭐죠? 그것도 이번에 브로지나사에 나왔어요. 예. 처음에 하던 항소심 재판장은 당사자들이 하도 조소를 재판을 불안해하니까 녹취 속기를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법에. 쭉 했다가 다음 재판장이 갑자기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불안한다, 하지 마라. 그거는 아까 말씀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본의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재판하니까. 좀 내 맘이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는 미국의 선진국처럼 신청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재판 자체를 아예 CCTV처럼 녹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잡아도. 제가 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럼 나중에 CCTV 문제가 생겼을 때 뭐 CCTV를 항상 못 가려요. 가릴 수 없고. 심지어는 일반인이 아니라 연전에 변호사가 그 판사를 고발한 일까지 있었어요. 변호사가? 네. 법정에서 나를 모독했다. 그것을 막 이상한 소리하고 엉터리 재판했다. 그 싸운 일도 있고 했는데 그거를 가릴 수가 없어. 조사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는 그 판사를 불러서 진상조사도 안 하고 똘보물이고 불리하면 거짓말하는 거거든. 대장을 시켜서 안 했다 그러고 그 변호사는 펄펄 뛰고. 그럼 저기 이렇게 막 지금 기자가 나처럼 말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행된 상을 간단히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증거를 채택했다, 채택했다.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빠지는 부분이 엄청 많고 경우에 안 써요. 불리한 거는. 그렇겠죠. 안 좋은 건 안 써서. 어떤 때는 당사자 변호인이 말하는 게 어디 갔냐. 조사에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이 계속 생기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문제네요. 저도 그거는 몰라서 지금 말을 안 했는데 저는 무슨 CCTV로도 있어서 그게 녹화가 되거나 아니면 음성이라도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과거에는 오히려 네. 일체 녹음, 녹취를 할 수 없다고 금지를 또 해놨었어요. 해놨어요. 네. 그래서 기껏 하도 말썽이 나고 당사자들이 뭐 이해할 협조든지 일하니까 당 변호인이 신청하면 네. 녹취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 재판장에 권한을 놨어요. 그리고 왜 허가할 수 있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에 안지기 위해서 음. 과거에 60몇 년도가 원래 없었던 조항까지 만들었어요. 형사소송법인가 소송법 50몇 조에 공판장에서 있을 때는 조서로만 증명한다. 딴 걸로 사람들이 억울하도 아무리 증명을 못하게 증명 못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네. 조서에 안 써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맞아. 조서에 하나도 안 써놓거든. 분명히 이해했는데 이걸 안 써놓으면 나는 이해했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줘. 인정이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해한 거를 몰래 녹음해서 틀어줘도 인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판 조서만이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럼 녹취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쳐야 해요. 법 자체를 바꿔야 되죠. 제도를 고쳐야 돼요, 제도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판사는 심사도 받고 미국 같은 데는 사법감독위원회가 있어요. 당사자가 네. 재판에다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면 그걸 진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당사자라든지 그 판사를 불러서 청문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려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리코딩 녹취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같이 틀어보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거짓말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대로 하죠. 사람은 안 보면 약간 반칙을 돼 있거든, 인간 심리가. 맞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신도 아니고. 그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계속 싸우는, 이번에 브로딘 화살도 보면 싸우는 이유가 재판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게. 네, 불신.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인들도 다녀보면 재판을 판사가 커요. 자기 식대로 한다. 그리고 신청을 잘 안 받아주고 나중에 가서 따지려고 하면 조서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남아서 문제가 있는 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또 그 뭐지 자료 같은 걸 다 찾아서 그 꽤 맞추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아니 심지어 이상은 국민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변호인들도 밖에서 변호사를 물어보면 네.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합니다. 판사들이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아직도 과거의 타성과 관행으로 그걸 기준이나 매뉴얼을 안 잡아놓고 그런 건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식대로 멋대로 재판을 한다. 그래요. 본의적으로. 네. 그 변호사들조차도 심지어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언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쟁을 하면 또 자기 의뢰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도 못하고 자기 재판에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할까 봐. 변호인은 하고 싶은데 네. 내 의뢰인한테 보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럽고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돈을 받고 그 양심이 있다면 돈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도가니에서도 나왔듯이 판사가 매수가 돼서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또 법조계 또 법조계도 그 동네가 그 동네라서 또 그쪽에도 뭐 파가 있나요? 뭐 무슨 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판사 뭐 변호사 검사 이렇게 세트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또 이렇게 그 법을 가나다는 이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하는 그런 거 근절을 하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건데 그게 이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그 매수라는 것은 조금 표현상 내가 보기에는 오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서로 인연, 이제 안면, 서로 아는 사이에는 막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파고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판사들을 선발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선발해야 되고 특히 도덕성 그리고 제1주에도 계속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그 미국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독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감독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걸 전혀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개인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그게 잘 될 수가 있죠.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자기하고 아는 사람일 때는 좀 봐주기도 하고 편파적으로 하기도 하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판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교육을 받고 소양 교육도 받고. 근데 지금 판사님이나 뭐 검찰도 그렇지
그렇지만 일에 막 쫓겨서 그런 교육하는 그런 게 없죠.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검사들은 오히려 예. 오랫동안 사회적인 비판을 너무 받으니까 이거 안 예. 되겠다. 요번에 뭐 벤처 검사도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예. 맞으니까 여검사. 이게 이제 비난을 하도 많이 받고 많이 맞으면 조금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검찰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속담마다 두들겨 맞아서 우리가 이대로는 가면 안 되겠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아니, 보는데요. 많이 맞았어요. 상대적으로. 아니 이 정도가 많이 아니, 맞았어요. 검사는 그동안 검찰은 옛날에 안 하던 옛날에 판사가 똑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네. 사표받는 걸로 끝냈어요. 아. 쉬쉬. 더 이상 뭐 조용히 내부 조사한 다음에 사표받고 나가라고 끝냈지 네. 기소하거나 재판은 안 붙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걸리면 꼼짝없이 검사들도 기소하고 재판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발전한 거예요, 나아지셨다. 상대적으로. 근데 법원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거꾸로. 예, 법원은 없었죠. 법원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되면 징계도 해야 되고. 자꾸 때는 재판하는데 지난번에 그 법적으로 뭐 김웅성과 관련된 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처음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할 수 없이. 검사가. 뉴스에 터지는 바람에 검찰에서 대법원에서는 근데 결론이 났나요? 났죠. 형도 받았어요. 형도 받았어요. 그런데 형도 이상하게 났어요. 어떻게? 나중에 결국 형이 약화돼서 다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치. 그때 할 수 없이 여론이 너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법원도 기소했을 것도 하는데 그때 들리는 후문으로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괘씸했다는 거예요. 왜 판사를 기소하냐. 대법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건데. 이렇게 해서 재판을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실형을 처음에 나올 것 같더니 나중에 흐지부지 약화돼서 나와 지금 잘 돌아다니고 벌금 받고 이제 요번에 선대상 판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 것 때 아는 사람 줬다 해가지고 그 독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항소심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서민들이 유죄가 됐는데 그것도 벌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그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정화하는 시스템이 없다. 어떻게 추앙당하고. 그러면 판사들도 자기가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할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렇지 그동안 않다. 법원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내가 법원에 대해서 뭐 서운한 말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법원은 옛날 한 검찰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거는 검찰은 걸리면 혼날 줄 알아서 이제 바로바로 재판에 붙이고 처벌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우리 조직이 보호를 못하겠다고 차내는. 네. 근데 법원은 아직도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처벌을 못 받게 옹호하고.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판사로도 지금 댓글에 저분은 누구신가요? 권려 자유님이 올리셨는데 방희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시고요. 시리즈별로 계속 나가실 겁니다. 지금 사법개혁, 뭐 부러진 화살 제가 제목 썼지만 사법개혁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하다고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는 갑자기 저도 딴 얘기하니까 까먹었는데 판사들 뭐도 꾸준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감독도 하고 그런 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예. 외국은 그런 제도가 다 정비가 돼 있어요. 또 그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네.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리가 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겪은 일이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처음부터 아름 나라가 아니에요. 아름 나라가. 우리가 그 얘기를 옛날에 나 판사실에 이동한다고 했는데 남의 나라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 나라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잘못을 겪으면서 그걸 피나는 노력을 고치니까 좋아진 거예요. 미국이 판사들이 돈에 매수되고 그죠? 서로 짜고 엉터리 재판에서 생사람을 교수대에 올려서 죽이고 네. 서부 영화처럼 그런 게 엄청 많았던 게 미국의 사법부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될 때까지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20세기 초반까지 판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지역의 악당들하고 세력가들하고 결탁해서 생사람을 잡고 죽이고 토건 쪽이네요. 보안관도 막 매수하고 그래서 하면서 사람 죽이고 그러던 판사들 부정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왜 미국의 우수에 훈련이 됐느냐? 철저하게 그것을 척결하고 판사들도 잘못하면 다 처벌받고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이걸 하니까 미국이 20세기 아마 전반까지 그러다가 후반에는 지구사에서 네. 판사가 구속돼서 교도소를 가는 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나라. 법관의 독립운동 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거 안 고쳤을 거예요. 무슨 일이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독립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견제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독립은 있는데 쉽죠. 왜냐하면 네. 쉬워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상관 안 하고 내비두는 게 독립이 아니고 독립은 재판에 사건을 재판할 청탁, 로비 또는 압력이 들어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막아주면 돼요. 그것이 생겼을 때는 판사가 끼었거나 뭐 관련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직자로서 항상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직이나 부정일 일점에 오히려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잘하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고 잘하는 사람은 떳떳하잖아요. 감시받아도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구에서 제보를 받거나 네. 민원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 돼요. 법관의 독립이 돼야 되니까 아무도 조사 안 한다. 신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독립을 망치는 일입니다. 조사를 해보고 엉터리로 한 사람은 무고로 처벌하면 되고 네. 또 깨끗한 사람은 벗어나면 되고 잘못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잘했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은 판사들도 더 우대를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수함받아야 되고. 지금은 그동안 오랫동안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때 되면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니까 무사한 일이 돼서 서울 되면 나도 부장되고 나도 법원장 되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만 해도 잘 되는 것이 일본은 옛날에 90몇 년대에 뭐 고등법원 판사가 투신자산한 데 있었어요. 왜 그랬냐? 법관의 판사의 근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니까. 일본은 실력의 평가의 근무 성적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위치가. 판사가. 한 번 판사가 되면 비슷하게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본은 그때 보니까 연수원을 나와서 같이 판사가 됐잖아요. 네. 한 10몇 년 지나니까 한 사람은 우리로 치면 대법관이 돼 행정처장이 됐고 네. 한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 된 만큼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어요.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계속 평가를 받아요. 평가. 아,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꾸 평가를 올라가요. 이렇게 받으면서 자꾸 올라가요. 나쁜 사람은 쳐져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법원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무했죠. 때 되면 다 올라갔지. 네, 그냥 차례차례.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타성에 젖어서 평가받기 싫고 그거 싫다. 이렇게 이상한 지경이 됐죠. 교수님, 그 판사도 해보시고 지금 판사하셨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거 없으세요? 판사했을 때요. 예.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예. 판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다. 예. 즉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반드시 모토로 두고 판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학생 때부터. 예. 판사가 출세가 좋은 직업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사된 사람은 국민에서 봉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비를 돈 벌려고 뭐 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벌어도 대접받고 풍자된다. 아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합격해서 뭐 신분 상승하고 네, 그러니까. 또 뭐 저기 뭐 부자 재벌을 딸내미와 결혼을 그러니까. 해서 그게 예. 판사가 출세한 직업이라는 예.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판사는 사실은 나는 지금도 똑같은데 예전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 누가 모르면 나는 판사 되라고는 안 권하겠다.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질을 타고 나서
명적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못 말리겠지만 예. 판사를 데려가고 등 뛰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렇게 제대로 어려울까요?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한 개인으로 살기에는 너무 희생이 많아요. 이 좋은 세상을 나는 좀 재미도 보면서 살겠다고 사람한테 판사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아니 판사를 하게 되면 예. 딴 생각을 하고 꾀를 부리게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판사를 할 때는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직업을 왜 했나 이런 게 후회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한때 옛날에 오공청산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여기 서성 형사법원에 왔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재판을 해가지고 산더미 같은 기록을 쌓아놓고 내가 그 만성 무슨 기관지염이 생겨서 매일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이면 그 사건을 다 하나도 힘들어요, 하기도 힘들어요. 힘든데 2번, 그것도 3번이 한 번에 한 몇천 페이지짜리. 그게 자료가 엄청나죠? 네, 이게 카트로 3카트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도 한 건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무리하게 배당이 되나요? 그때는 엄청났어요, 지금보다. 판사 수도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오공청산이라고 해서 한때 엄청난 사건이 몰려올 때거든요. 아, 맞다. 유명한 사람들 막 터질 때. 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지금도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 잘 아는데, 네. 원장님이 이건 절대 과로다. 음. 주사를 100날 맞아 소용없다. 그렇지. 며칠 쉬어야 된다는데 쉬지를 못해서 약을 계속 먹고 매일 주사를 맞으니까 몸에 막 신혈이 나고 또 뭐 딸꾹질이 나고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또 근무할 때는 한 번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하루도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갔다가 연간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떡하다 보니까 하루 휴가를 못 갔어요. 그 재판을 할 때는 내 나름대로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사자는 눈에 밟혀서 내가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당사자는 눈에 밟히거든. 내가 잘 할 때는 빨리 못하면, 해줘야 되는데 예.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안 넘겨야 되니까 재판을 하면 남보다 배는 시간이 걸려요. 얘기도 들어주고 하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오전 재판이 2시가 넘어서 끝난 적이 있어요. 점심을 못 먹고. 하려고 하니까 이미 1시 반이 되니까 2시 할 사람이 꾸역꾸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정에 혼이 껴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후 재판할 사람한테는 잠깐 멘트를 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후닥닥 끝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쪽지를 써가지고 빨리 분해시다에다 그냥 백반 시켜놔라. 백반 시켜놔라. 해놓고서는 후딱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잠깐 2시에 벌써 넘었잖아요. 네. 그 오후 재판은 꽉 찼잖아요. 네. 그 방청객한테 이 당선자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전 재판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끝나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한 10분간 주자가 점심 먹고 오후 재판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냥 대학가 시켜가서 뒤에 가서 또 밥 먹는 거예요? 뭐 먹고 그냥 입만 헹구고 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와서 저녁 7시, 8시 끝나면 온몸이 완전히 온몸이 녹초가돼가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재판 첫날만 되면 잠이 안 와. 공포심이 들어서 내일은 또 하루를 이 지우고 어떻게 해줄까. 그러죠. 이렇게 사는 재판을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판사생활이 즐겁다고 이상한 거죠. 괴로워서 내가 어느 때는 한번 몸이 하도 괴로워서 새벽 3시에 가족들 다 자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비가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는데 사건은 엄청나서 산더미 갖고 맨날 며칠 세우고 봐도 다 숙지가 안 돼서 고생을 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잠도 못 자니까 몽롱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벗어나나. 사람이 극한에 나가면 피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지금 즉시 사표를 내면 내일부터 잠을 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 자고 사표 내자. 몸 때문에 사표 내셨나요? 이러고 딱 눈을 붙였는데 아침에 나가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간두면 이건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 날벼락인데. 날벼락이. 내가 최소한 마무리는 윤리나 양심이 있으면
이 사건은 떼어주고 가야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헛소리 못하고 또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 자랑 같은 게 하지만 나 옛날에 집안에 재판할 때 예. 폭력 사건 많이 했습니다. 폭력 광주 사건? 목포에서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전국 폭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 나한테 재판하고 시험 간 조폭이 많아요. 아. 그리고 내가 형은 엄하게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불만을 안 산 이유가 네. 나중에 순천교도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예. 나한테 재판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조폭들이 예. 원망이 하도 없고 예. 내가 그분한테 재판을 받아서 아무런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 나름대로 몰라서 하는 거는 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설령 맞아요.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사인이 있겠죠. 다 들은 다음에 미리 말을 자르거나 간섭을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 뭐하러 하냐. 다 나왔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입 닥쳐. 그렇죠. 그만해 나가. 막 어떻게 경위 와서 말을 끌고 나가고. 좀 전에는 말 안 해도 인상이 막 찌부러지잖아요. 예. 이제 그만하라는 듯이. 예. 근데 나는 어쨌든 다 잘 듣고 하고 싶은 거에서 원 없이 써내라. 다 보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타노서 쓰면 읽어보니까 다 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밤새서 사람 본다. 다 써내라 뭐든지.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다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판결만 잘랑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은 설명해줘요. 당신이 이런 걸 써내고 이걸 냈는데 내가 다 봤다. 그런데 현행법상 증거에 하면 이렇고 이러서 해서 내가 신양 이상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법률이나 재판 증거에 의하면 이러저러해서 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럴 수밖에 그러므로 없다. 나는 이렇게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대해서 그래도 불만이 있으시면 또 상고심에 가서 상소를 해서 따져보면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렇죠. 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았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도 돌았어요. 거기 가서 재판받으면은 억울한 게 없다. 그리고 그분은 야단을 안 치고 반드시 모든 얘기 들어주니까 얘기를 해주고 판결할 때 설명해준다. 이유를 댄다. 당신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는데 물론 내가 안 본 거니까 만에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나는 신이 아니고 나온 증거와 법에 따라 재판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맞춰보니까 됐을 게 없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선고를 하고 이런 정도의 죄가 있다면 내가 적당히 온정을 할 수가 없고 이건 굉장히 큰 죄니까 징역 몇 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걸 현행 재판장 그런 거니까 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선고하니까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가고 뭐 이렇게 수긍이 되면 그런데 불만이 없죠. 나중에 내가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나는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 하더라고. 아니에요. 내가 법정에 가보니까 굉장히 차고 무섭고 위협적인 사실 같고 맞아요. 심지어 내가 그래도 엊그제 법원에 있던 선배인데도 나한테도 막 하더라고. 오 그래요? 네. 싸가지가 없네요. 저런 버리시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저거는 없네. 확실히 우리나라 이 법원이나 이 판사의 관리 제도가 잘못됐다. 저건 안 됐다. 인격적으로도 된 사람들이 그 법에 증거를 다 심판을 해야죠. 신청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툭툭 차고 뭐 그런 거에서 되겠어요? 됐어요. 뭐 이러고 그만하세요. 됐어요. 변호사한테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 내가 굉장히 분개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법원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막 법원에 있을 때 막 흥분하던 분이 있어요. 뭐 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법원에 있던 분이 전부 공통적인 흠이 뭐냐면 이게 아집에 쌓여서 법원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우연히 나중에 옷 벗고 나와요. 내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물어봐야지. 너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잘한다는데 나오니까 잘하대? 진짜 이렇게 훌륭하대? 사생에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아니 그렇게 엉터리 판단인 줄 몰랐어 그랬더라고.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하다. 내가. 이제 판사가 변호사가 돼보니까 그러니까 너도 밖에 나와보니까 알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업주를 고쳐줘야 돼. 그렇죠. 맨날 같은 판사라고 편들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냐.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법원이 그렇게 된 이유는 폐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출세하는 제도잖아요. 네. 우리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 응, 별 걸리는 거. 백성을 우리가 살펴준다. 응. 이렇게 선민이 나는 있어서 위에 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고 고매한 사람이 재판해 주는데 달게 받아라. 무슨 말이 맞냐. 그렇죠. 이런 제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먹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나왔고, 그래서 뭐 부정한 판사다, 부정 뭐 떡검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글쎄 심지어 그런 네. 얘기도 있었어. 내가 보니까 지방에 있을 때 보니까 판사들이 꼭 훌륭한 사람 뽑은 것도 아니고 시험 보고 접수하면 됐잖아요. 예. 성적만 좋으면 돼. 인격을 구별을 못해서 예. 엉터리 같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예. 떳떳한 변호사한테 불러서 술 사 먹고 뭐 용돈 받고 뭐 하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런 것을 법원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법원은 판사들이 핵심이니까 예. 진짜 저 정결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모토를 원칙 세워놓고 판사들의 그런 공사생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원도 받고 진정을 받아서 감찰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뭐 옛날에 분명히 뉴스에도 났었어요. 90년대에도 자기가 맡은 사건에 의뢰인한테 몇백만 원 받아먹고 구속된 거 풀어주고 하는 판사도 나와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도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사표 내면 끝났어요. 그런 사람은 독직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법원은 그래 놓고 항상 뭐라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이니까 불신, 뭐 혐오 예.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사법개혁 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앞으로 신경 쓰고 보겠고 이런 점을 개선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앞으로는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접수받는 어떤 신문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서 예. 쉽게 말하면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우리가 위에 앉아서 그 하잘 것 없는 백성을 돌봐주는데 말대꾸 하지 마라.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가만히 법대로 있어. 했다. 이런 식의 나가. 분위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옛날에 마치 양반들이 쌍놈 재판해 주듯이 너희들이 뭘 알겠니? 불황무식한 것들이. 내가 재판했다. 예. 이런 식의 오만 그거는 판사들의 심성도 교육이 잘 안 된 거고 아직 네. 철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지만 판사가 자꾸 성숙하면 그런 교육시켜야 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렇게 성숙하고 자세가 된 사람을 판사를 뽑아서 그런 사람을 더 우대하고 재판장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도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가지듯이 인격이 없는 이런 법조인들이 법을 막 흐리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이렇게 항상 보면 우수한 사람과 열악한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열악한 사람을 자꾸 줄여내고 우수한 사람도 띄워주는 그렇죠. 그러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근데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공부 위주로 가고 있고 스펙 뭐 나갔다 그리고 오면 심지어 외국 갔다 오면 취직도 잘 된다. 인사도 뭐 객관적으로 네. 하는 게 전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윗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 내가 눈 때리고 시키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오히려 윗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면 그쵸. 접수하고 네, 줄 잘 선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도 옆에서 보면 그러한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옷 벗고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도 빛이 안 나고 그렇죠. 나보다 일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올라가고. 여기저기 저 인간관계 인사 잘하면 잘 돼서 좋은 자리 얻어가고 판사도 뭐 출세해서 대법관 되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난 비전이 없다 간둘난다. 지금 뭐 일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티는 안 잖아요.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판사가요. 판사가 이제 교수님처럼 열과 성의를 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충 그냥 내가 할게 뭐냐 뭐 그냥 이렇게 싹 보고서 이러네? 그러고서 딱 정해버리고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다른 시간에는 딴 데 가고 뭐 딴 일하고 놀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대충. 땅땅땅 찍어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 판례가 나도 돼버리고 인생이 그냥 가는 거지. 예, 그 사람이야 뭐 억울하건 말건 그 땅땅땅 하고서 이제 그 잘못된 판례가 또 선례가 돼버려서 다른 그렇죠. 또 재판에 또 되게 영향을 또 많이 끼치게 되고 이런 게 되면 법이 망가지게 되고 법이 망가지는 예. 게 아니라 법을 잘못 운영해서 예.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네, 신뢰가 재판을 무너지고 옮기는 예. 거죠.
아니, 판사가 봤더니 순전히 어때서 이렇게 되죠. 순전히 이게 뭐 배팅이네, 운수 떡볶이네. 네. 훌륭한 판사 만나면 네, 맞아요. 좀 게으른 판사 만나면 엉터리고 이거 완전히 무슨 사람이 뭐 제육볶이도 아니고. 예, 그 판사 잘 만나서 조금 그래서 내가 요새는 좀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옛날 변호사한테 겪어보니까 예. 당사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솔직히 까놓고 친한 사람한테는 예. 이 재판이 완전히 자기 타고난 재판 운입니다. 운입니다. 누구를 만나냐한테 잘 됩니다. 그렇죠. 변론을 열심히 하든 뭘 많이 내든 그걸 읽어주고 열심히 고민하는 판사를 만나면 잘 되는 거고 아무리 해도 세계 교육기인 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안 생각에 보는데 이게 뭐. 아닌데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판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롭더라. 근데 그러한 마음의 열과성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실감하는 게 나도 훗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오판을 했더라고. 아, 그렇죠. 내 나름대로. 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도 오판을 하는데 오판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야 되겠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충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맨날 며칠을 그냥 고민하고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양심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사건은 음. 진짜 어떡하나 막 맨날 며칠 그냥 머릿속에 꿈속에 나올 정도로 고민하다가 판결을 했는데 예. 이게 진짜 내가 잘했을까 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오래 마음에 걸리거든. 내가 처음 판사할 때가 무려 25년 전 얘기예요. 예. 그때 큰 사건을 맡았어요. 굉장히. 집안의 가족들과의 요새 재산 싸움 난 거죠. 재산 싸움. 어떤 큰 부자가 돌아가시고 아들 며느리가 편가져 싸우는데 뭐 가족들 친가족들도 어머니가 누구 말이 맞다가는 어떻게 가립니까? 그래서 서류를 복사했고 나면 내가 그걸 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애들이 돌 때예요. 네. 돌 부사 때인데 참가도 못 하셨겠네요. 아니 한참 애들이 놀 때 아니에요. 예. 그때 우리도 전세집에 쏙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애들이 들어오면 일에 방해가 될까봐 할 수 없이 이제 평일날은 워낙 바쁘니까 예. 주말에 딱 날을 잡아서 예. 작심하고 소매 걷어붙이기 있다가 기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또 밤새 보기도 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면 쉬는 시간들 없죠.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 밤새 잠을 못 자서 예. 그냥 또 보고 하느라고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오면 아예 내 방문을 딱 잠궈버렸어요. 애들이 못 놀고 깐난 애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집사는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그러셨겠어요. 어렸을 때 놀아준 게 없다. 놀아준 게 없다. 집 앞에 놀이터에서 노는데 왜 안 놀아주냐. 근데 나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 사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그러다가 잠을 계속 못 자고 내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6개월을 지내니까 내가 첫 6개월에 디스크가 걸렸어요. 디스크가 걸려서 나 정형외과에서 진통제 맞으면서 근무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엔 디스크인지 몰랐어요. 예. 이게 앉을 수도 없고 누우니까 막 이게 앉을 뭐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눕고 그래서 엎드려서 자고 베개 깔고 찜질하면서 6개월을 치료받았는데 예. 그때 딱 보니까 이게 잠을 너무 못 잔데다가 예. 하루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 그렇다. 그렇죠. 책상에 하루에 10대시간씩 앉아서 20시간씩 앉아서 그렇다. 반은 앉아 계신 거네요. 그래서 자고 나중에 이렇게 빼고. 잠을 어떻게 못 잤냐면 이렇게 책상에 누워서 졸다가 깼어요 아침에. 잠을 못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억울함이 어깨에 풀어댔다니까 예. 내가 판결을 딱 했는데 예. 일반 예상과 다르게 예. 어떤 사람이 좀 억울하다서 내가 그걸 판결을 내렸더니 그 주변의 변호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는 대충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서류도 보고 완벽하게 또 보고 그 허점이 있는 것도 허점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허점을 찾아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내서 예.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다. 나중에 훗날 얘기 들으니까 억울하다. 근데 예.
사건이 몇 년을 끌었어요. 판사가 4번이나 바뀌고 검사가 하도 바뀌어서 아이고. 그 사건은 몰라요. 대충 넘겼어요. 그냥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은 또 변호사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내가 모르는 아프다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쓴 판사가 수십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려고 네. 심지어는 내가 그때 지방에 막 발령받아서 여관에서 자고 있을 때예요. 그거를 살인사건도 있고 맡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집중해서 하니까 내가 그거를 잡아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검사가 못 잡은 걸 내가 다 잡아냈어요. 이런 기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분을 했더니 예.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판사가 수없이 소송을 냈는데도 항상 못 당했는데 5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와. 자기 날라간 집을 찾았다고. 와, 진짜, 그거는, 어쨌든 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머릿속에 생생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때 내가 재미나게 밤새만 하면서 2번, 3번 대조한 다음에 완전히 핵심을 잡아낸 다음에 네. 딱딱 물어보니까 검사도 못 물어보고 변호사도 못 물어보고 아무도 못 물어봐. 내가 물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맨날 며칠 어디서 말한 거 이렇게 틀린다. 또 이렇게 말하면 맨날 며칠에서 말한 틀린 내가 다 잡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변호사하고 선의하더니 네. 10분만 수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 이 사람은 다 위증으로 내가 법정 구속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휴정하더니 네. 딱 갔다 와서는 이 사람들이 10분 후에 들어오더니 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다 사백하고 돌려줄 테니까 뭐 실형을 보내지 말아. 실형 많은 면해달라. 뭐 이렇게 그래서 나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각서 쓰고 공증 다 하고 네. 나가서 휴정할 테니까 네. 다 처리하고 와서 네. 그 사람 억울하게 사기당한 거 다 돌려주면 내가 참작해. 그분은 판사님을 정말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랬는데 그때 재미난 게 얼마나 재판 설렁설렁했냐면 하고 물어보니까 예.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알아서 신문해 주세요. 검사가 해야 되거든.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돼 변론해 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모릅니다. 아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몇 번 바뀌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 네. 기록을 보면 느낌이 와요. 전임 판사들이 뭐 복잡하거든. 정신이 너무 없거든. 난 모르겠다. 토검토하고 걸리거나 이렇게 사기 이렇게 된 거는 그래 너무 그냥 복잡해. 복잡하니까 뭐 오물오물하는 척하다가 조금 있다 내가 딴 데로 갈 것 같거든.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신용만 하다가 얼른 가버리는 거야. 놔두고 가고 사건을 처리 안 해주고. 그래서 3년이나 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말 없으면 조서를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연기하고 계속 뭐 수없이 해놨다고 한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한 아니, 사람 그러니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보니까 판사는 너무 힘듭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판사직을 임하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네. 권할 일이 아니다. 네. 사실은 이런 거를 나는 내 인생의 하나 아니, 업이라고 생각하고 저 인생사도 다 포기해야 되네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업처럼 살 사람들만 남겨놔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네. 그런 사람을 자꾸 위로 올려보내야 된다. 근데 재판은 슬렁슬렁 하면서 재미 볼 거 다 보고 얻어서 푼다는 사람들이 자꾸 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고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네. 우리가 법조에서 사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한 사람 다 중간에 나갔어요. 지쳐서.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상도 못 받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적당히 보시라면서 사건도 적당해서 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를 다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람도 없고 자기 빚도 안 나니까 그렇죠. 다 중간에 실망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되니까 그 집단이 또 그렇게 돌아가요. 또 관료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래. 얘기해보면 아이 뭐 국민들이 뭐하나 지들이 내가 한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피고인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항상 간단히 재판하고 뭐라 그러면 그 쓸데없어 가지고 그만하라고 내 기록 볼 거니까 말대꾸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들으면 피곤하거든. 귀찮거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맞아요. 시키다. 꼭 우리 이번에 브라질에서 나오는 후반부에 판사가 비슷해요. 그 얘기하면 인상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문성원 씨가 하는데 문성원 아주 리얼하게 잘해요. 예, 리얼해요. 인상을 딱 찌우리면서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나는 그냥 판결할 건데. 이런 식의 표정이 역력해요. 남의 말을 저 사람이 뭐가 그래서 그럴까? 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그럴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네. 너는 뭐라 떠들어라. 나는 판결한다. 그 재판 잘못되면 네 재판 잘못돼. 네 재판 잘못되냐. 억울하면 너 또 상소해. 뭐 이런 식인데 상소심에서는 뭐 밑에서 했더니 왜 또 상소했어? 내가 뭐 수가 나니? 뭐 이런 식으로. 대법원조차도 뭐 자꾸 상소해. 쓸데없이 그만 2번 해봤으면 됐지. 그만하라고 그래. 상소 못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사개 필요에 따라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상소를 제한한다요. 상소를 제한한다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모르고 욕심만 많고 무지해서 쓸데없이 상고를 하니까 상고를 제한을 시켜줘야 된대요. 상고를 못하게. 억울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래요. 진짜.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지한 국민이 쓸데없이 욕심을 법에 의해서 알아서 다 판결 잘했으니까 이거 끝이야. 만족하지 마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하냐. 그거는 결국은 굉장히 오만한 자세예요. 그렇죠. 내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법 전문가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섞여서. 그런 건 쉽게 가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붙은 사건들은 변호사가 법을 몰라서 무지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검토가 했어요. 그런데도 10중 8구 다 기각돼버려요. 그거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는 거예요. 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부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린 말 하죠. 틀린 말 하는 거 그 사람 자유예요. 대신에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한다면 야단칠 게 아니라 다 얘기해봐라. 근데 지금 마지막 다 들어주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말은 이치에 안 맞다. 네가 처녀가 이러해서 안 맞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법이다라고 선고해주면 되잖아요. 왜 하는 도저히 성질을 내고 가로막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판결로 해주면 되거든. 예. 그런 식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 결국은 아까 제도로 돌아가는데 제도를 잘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자꾸 발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가려내서 그러니까 옥석을 키워줘야 돼. 이렇게만 내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거 하나하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 이제 그만하랍니다. 나도 나가서 처자식도 있고 돈 벌어서 살랍니다. 그러면 막 거꾸로 붙들고 법원에서 말려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거꾸로 엉뚱한 사람만 나고 그 사람들은 나 나갈래. 그럼 나가. 너 말고 사람 많다.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사법정의 개혁, 뭐 요번에 총선에도 사법개혁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인격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 인격, 책임감, 사명감, 책임감, 사명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잘 뽑고 교육을 시켜서 부정은 또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그리고 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서 또 이 사람 도태된 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법에 관한 연구기관들이 그거를 법도 또 정비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긴 시간을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법하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한테 불쌍한 마음조차 없어서 일단은 무시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주인이 뭐 국민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도 반은 성공한 거랑 똑같이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법에 오판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오버된 그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각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정한 거에 연루되지 않게 판결을 내주시는 게 가장 그리고 그런 덧붙이지만 그런 사람이 자꾸 법원에서 우대받고 최고 법원으로 올라가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올라가시는 올라가시는 대법원이니까 얼마나 재판 잘했어요. 그렇죠. 또 그걸 본받아서 후배들이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추앙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평생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낙이 없으니까 아유 내가 고생한다고 뭐 집안이 좋아지랴 세상이 바뀌랴 아유 나도 그냥 나가서 그래 이렇게 봐야 뭐 이상한 내 옆에 있는 A라는 이상한 애는 슬렁슬렁 하는데 얘는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 세상도 법도 아유, 다 똑같구나. 나도 그냥 칫솔이나 찰자. 나가서 이제 걸어서 좀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낙후시키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후배들을 양성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은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법조인이 돼서, 이때 뭘 하고 굉장히 꿈이 좀 있을 텐데, 요새 그 후배들을, 그 학생들을 바라보실 때, 법 쪽의 앞날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걱정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덜 하려고 그래요. 고생을 덜 하려고. 사실은 내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하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 세대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서 너희들은 좀 이렇게 되도록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인식을 해라. 이걸 키우려고 내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젊은 애들도 요새는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런 좀 안이한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법학도에 대한 내가 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없나요? 없고 뭐 그냥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요즘 사회 풍조가 이지고하는 풍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뭐 희망 콘서트를 하는데 나 그것도 조금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이 값져요.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되네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한 거를 말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책에도 한번 썼지만 우리는 돈이 하도 없어서 판사 시절에 새방을 살면서 그 보일러를 못 돌렸어요. 추워서 고들이 mel었어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산다고 희망을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현실에 대한 불만만 많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발전이 없어요. 그 현실 불만만 얘기하고 학생들이 어쨌든 우리가 미래의 동량이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꼭 판사 검사가 돼서가 아닙니다. 법대 다니는 학생은 법을 좀 배워서 사법개혁이 나올 때 그래도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학생들이 젊은이 나서서 이건 이런 거다 하고 같이 호응하고 동참해줘야 되는데 사법개혁? 내가 할게 뭐야. 나는 내 취직만 하면 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 세대를 발전시키겠어요. 그죠? 법을 한 줄이라도 들은 사람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때 와서 토론도 할 때 열심히 방청도 해줘야 되는데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법관이 됐을 때, 내가 판사가 됐을 때 하다못해 안 돼도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하거나 회사에서 뭐 또 어디가 사무실에 일할 때도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나는 좀 안다 들어보면서 여론에 참여해주고 올바로 되게 자기 동참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껴먹냐 판검사나 판사끼리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여론이 수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주고 내가 들었을 때 나는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어디 그한테 꼭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그게 모여서 표가 되고 압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진짜 참여주의적인 사고를 해야지. 그거는 뭐 내 밖으로 다 뭔 상관이냐. 그냥 잘난 분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 시간에 놀래.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야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고생은 남이 하고 재미는 내가 보고. 예. 고생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요즘 재미도 젊은이들이 봐야죠. 그래도 좀 괜찮은 젊은이들도 있긴 있는데 있어요. 예.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서 대부분들 아직도 그러지 그 마라. 본인들이 위주로 젊은 살았기 그때는 때문에 네. 고생이란 것도 그리고 어른들이 옛날 고생하는 건 자꾸 복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만큼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있다는 것을 분발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 고리타받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뭐 겪으란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도 이 정도를 겪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위안이 되잖아요. 네. 아, 우리는 보일러가 없었다. 그죠? 옛날에 뭐 막 찬물로 닦았다. 네. 그게 뭐 찬물로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닥치면 다 겪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거지. 그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아, 왜 어른들은 노땅 같은 소리만 해? 이러면 그건 젊은이들이 어른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듣고 아, 그래? 그건 저렇게 고생하셨다는데 아, 우리도 지금 이 정도 고생은 참자.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하자. 이렇게 가야지 젊은 세대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배워가지요.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전 또 좀 기대를 차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패기도 있고 뭐 나서서 좀 얘기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저도 많이 바랬지만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 기준을 좀 많이 흘러가는데 아무래도 권리 주장도 좋은데 네. 책임도 좀 위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 그래도 밑에 있는 세대들을 잘 못 가르친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 또 붙어다 줘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동국대 법대 교수님 방희성 교수님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 법조인들이 너무 오만하지 말고 인격적으로도 좀 소양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시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예,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그리고 선거 때만 떠들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이것도 한 곳에 머무르면 썼기 때문에 계속 갈고 닦을 수 있게 그런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도, 그런 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조금 좀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사법 개혁하면 막 되게 막막하고 거창하고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정치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사법은 개혁을 해야 우리 민생의 고충들이 좀 줄어들 텐데 뭐 생각을 했었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참 못하는 거네요. 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나서 사법개혁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법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법관들은 우리 자신부터도 높은 데서 우리랑 좀 멀어진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항상 피해를 보는 피해자라는 국민들은 답답하죠. 어디 가서 말도 안 타고 죽겠지.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예. 비성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걸 풀어주면 이렇게 안 되겠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대문에 2008년도에 그 불을 지르신 분이 억울해서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풀 길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게 진짜 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속된 말로 법대에서 왜 그렇게 힘표를 부리겠습니까? 그분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격도 그렇지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풀어주지 못하니까. 우리 법조인분들 일단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후배들도 인격적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따를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좀 그러지 않으니까 좀 우리도 많이 각성을 하고 사법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부탁은 우리 기자한테 잘 들으셨으니까 네. 이번에 선거를 맞이해서 네.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국민에서 해야 되는 어떤 연구가 고민인데
이 사업개혁을 제대로 잘 정치와 상관없이 꾸준히 잘 하겠냐 이것을 좀 후보자들한테 예.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예. 다 물어가지고 예. 이거 앞으로 책임지고 하겠냐 예. 하는 것도 그 표를 줄지 말지 평가는 한 요소로 꼭 한 먼저 요소로. 신청합니다. 예. 그런데 인식이 없고 예.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좀 걸러야겠다. 네. 네. 저는 방송 특히 인터넷 그분들한테 방송에 그냥 빈말이 아니라 아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충분히 들어서 성의 있고 연구해 가면서 진짜 그런 건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 뽑아야죠. 네. 예. 제가 뭐 미약하고 뭐 그렇게 큰 방송은 아닌 인터넷 방송이고 또 현장 방송만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렇게 힘은 없지만 예, SNS 위력도 굉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예, 꾸준히, 참여자들이나 예. 다른 또 방송하는 분들한테 쭉 전파해서 예, 그 공감대를 만들자. SNS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또 방희성 교수님도 한 번 나오실 거 아니시고 계속 나오실 거니까 그런 건 공감을 예, 제가 더 많이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